남자애들이 특히 말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는 건 많은데 말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교무실 앞에서 프랩으로 말할 준비를 하고 준비돼서 들어와서 하면 속된 말로 하면 이게 거짓말이어도 야자를 빼주겠다. 아, 왜냐면 애들이 단어 위주로밖에 말을 못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냐면 선생님 저 오늘 야자 뭐 감기 어쩌라고. 진짜요? 근데 이걸 프랩으로 한다고 치면 인류가 개발해낸 가장 설득력 있는 말하기 방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체험학습을 갔는데 유치원생들이 걸어가는데 진짜로 눈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눈물이 맺혀 있어요. 고등학생이요? 네.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젖대로 돌아가고 싶대요. 왜? 그랬더니 딴 과목은 노력으로 해결이 되는데 수학은 자기한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더 어렸을 때부터 했으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게까지 좌절하는 경우를 흔히 보지는 못하거든요. 어느 날 이제 졸업하고 찾아왔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만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 PD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합격 생기부 절대 원칙 탐구력의 저자이신 박정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여 년간 교사로 근무했고요. 그리고 교사로 근무할 때 진학 관련된 일을 많이 했는데 가장 많이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입학사정관과 관련한 의무연수 강사를 오래 했는데 그러니까 입학사정관 분들이 평가를 하려면 제 연수를 듣고 평가에 임해야 되는 네네. 그래서 사정관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활동을 좀 오래 했고요. 그리고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진학 강의를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선생님들 가르치는 선생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가 20여 년간 되게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주제가 아이들의 탐구력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네. 이거든요. 그래서 탐구력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뭐 시도교육청이랑도 하고 있고 대학과도 하고 있고 현재는 대치동과 목동에서 아이들을 위한 수업도 열고 있습니다. 20년간 정말 수만 명의 학생들을 지켜보셨고 이제 그 아이들의 입시 결과를 지켜보셨고 입시 결과뿐만이 아니라 사회 진출을 해서 어떻게 사는지까지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실 것 같은데 네. 빅데이터들이 쌓이셨을 것 네네.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스카이 의대를 넘어서 야 얘는 정말 미래가 촉망된다. 이런 아이들이 딱 보이실 것 같은데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특징을 꼽아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우선 아이의 특징을 먼저 생각한다면 보통은 문제를 잘 푸는 아이보다는 네. 생각을 잘하는 아이가 성장을 크게 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이들의 부모님을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 역시도 뭔가 호기심이 많거나 책을 많이 읽는다라는 특징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책을 읽거나 할 때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항상 질문을 던지면서 읽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제가 지도할 때도 저는 주로 왜와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져가면서 책을 읽어라라고 네. 얘기를 해요. 그렇게 책을 읽은 아이들이 같은 책을 읽었어도 배경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속도가 달라요. 네네. 실제로 몇몇 조사도 있거든요. 서울대 연고대나 뭐 의대를 진학한 최상위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최상위와 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서도 수학 영어는 생각보다 아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국어적인 부분에서 문신력의 차이는 최상위 그룹과 상위 그룹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읽고 이해하는 능력의 차이인데 이 이해하는 능력이 텍스트를 그대로 이해하는 능력도 있는 거지만 텍스트를 넘어선 의미까지 아이가 습득해 가느냐에서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고 그러면 학년이 올라가거나 지식이 고도화될수록 그런 독서가 습관화되어 있는 친구들이 치고 나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처음에는 텍스트를 따라가는 독서를 하게 돼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독서하는 능력이 키워진 아이들의 경우는 책 안에 있는 키워드를 놓고 그 키워드에 대한 호기심을 추가적으로 자료조사를 더 한다든지 아니면 그 키워드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책을 읽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호기심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런 아이들이 이제 탐구력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다소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탐구력은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닌 겁니다. 풀면 자기 주도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 근데 이것도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자기 주도적인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그런 능력은 어떻게 생기냐면 책을 읽을 때 보통 본인이 궁금해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아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을 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저는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자신에게 닥친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낼 거잖아요. 네. 서울대에 진학한 제자 중에는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내신은 전교권인 학생이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수능이 3, 4등급인 거예요. 모의고사가. 네네. 근데 반대인 아이도 있죠. 1학년 때 모의고사를 봤더니 수능은 거의 5, 1등급인데 내신이 잘 안 나오는 네네. 친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전자를 더 좋아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내신에서의 성실함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닐 때가 많아요. 그 친구가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하는 과정을 계속 2학년, 3학년 때까지 끌고 갔을 때 3학년 6월에는 수능도 5, 1등급. 반대로 초반에 내신이 안 나오고 수능은 잘 나왔던 친구가 3학년 가서 내신이 올라 있거나 수능도 여전히 잘 나오는 경우는 그닥 많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경우를 수없이 봤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작부터 문제풀이에 집중하게 만들기보다는 생각할 줄을 알게 만드는 거,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결국에는 2학년, 3학년으로 넘어가더라도 깊이 있게 생각할 줄 알게 되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아이가 어려운 응용 문제도 훨씬 더 잘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논술도 마찬가지죠. 논술이 수능보다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논술은 또 어떤 애들이 글을 잘 쓸 거냐, 네네. 내지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잘 풀 거냐에서도 탐구력이 있는 친구들이 해결을 더 잘 해내는 거죠. 좋은 결과를 내는 아이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문제 해결 능력과 탐구력에 진심인 아이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탐구력을 어떻게 키워줘야 될까요? 좀 네. 시기별로 나눠서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선 초등학교 때는 다른 어떤 것보다 독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이제 독서에 대한 관점은 전문가끼리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네. 합니다. 뭐 만화책을 읽어도 되느냐, 학습 안 만화 되냐. 읽어라 뭐 마라. 네네. 저는 학습 만화 읽어도 된다는 쪽이긴 한데 네네. 저는 독서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어떤 책을 읽느냐보다 어떻게 읽느냐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네. 저학년일 때는 엮어읽기의 방식으로 다독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엮어읽기라는 건 배경 지식을 좀 넓게 습득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생명이나 생물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생물체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됐어요. 네. 집에서 강아지를 키워서 강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다른 책을 한 권 더 읽는다든지 아니면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다른 작가의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을 읽는다든지 네네. 해서 관심 있는 주제를 넓게 넓혀가는 방식이에요. 그게 처음에는 수준이 얕더라도 배경 지식을 조금 다양하게 넓혀놓는 작업을 하는 게 좋고 네. 그럴 때는 어려운 책보다는 저는 쉽고 재밌는 책을 많이 읽어라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깊이 읽기의 독서 방법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는데 네. 이때는 이제 권수는 줄이면서 정독하는 거죠. 네네. 그 안에 담겨있는 지식을 최대한 깊이 탐구하는 방식으로 책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넓혔다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범위를 좁히고 깊이도 더 있게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책을 읽는 게 필요하고 특히나 깊이 읽기를 할 때 왜와 어떻게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저는 저학년 때에도 책을 읽을 때 왜 그럴까와 그러면 이걸 알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 왜와 어떻게라는 질문을 부모님이 옆에서 같이 던져주시는 게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대학에서 면접을 할 때도 비슷해요. 로봇공학과에 온 애한테 네네. 지원 동기가 뭐예요? 라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하늘을 나는 로봇을 보면서 꿈을 꿔왔습니다. 네. 그게 동기가 될 수는 있는데 면접장에서 물어보는 건 그렇게 꿈을 가진 네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면서 꿈을 공고하게 다져왔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왜라는 질문을 자꾸 던져주면 지식이 구체화되기 시작해요. 애들이 그걸 익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작은 어린 시절에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하늘을 나는 로봇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옆에서 부모님이 왜 그게 재밌고 흥미가 가는데? 한 번 더. 한 번 더 왜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러면 애가 내가 뭔가를 설계해가지고 조작을 해놓으면 로봇은 그대로 그것을 수행해내니까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또 질문을 던져줘야죠. 그런데 그게 왜 필요한 거야? 예를 들면 원전 사고가 났을 때에도 로봇이 가서 활약했거든요. 그런 걸 보고 왜라는 질문을 한 번 더 해줬더니 나는 인간이 활동할 수 없는 공간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로봇에 관심이 생겼거든. 이라고 말해주면 깊이가 다르죠. 처음 질문에 대한 답은
하늘을 나는 로봇을 보고 해요. 네. 근데 마지막 답은 나는 인간이 활동할 수 없는 공간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활동할 수 있는 로봇을 제어하는데 관심이 많아졌거든. 그러면 물어봐 줄 수 있죠, 또. 그런 지식을 탐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애가 모르면 알아봐야 될 거고, 네. 알아봤더니 로봇공학에 제어공학이랑 계측공학이라는 게 있대. 프로그래밍도 짜고 로봇을 어떻게 제어하는지를 탐구한대. 그러니까 저학년 때는 책에 흥미를 갖게, 그리고 왜 어떻게를 통해서 아이의 관심사에 같이 동조해주고, 그러다가 고학년이 되면 지식적인 측면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또 조금씩 알려주는 게 필요해지는 겁니다. 왜와 어떻게를 부모님이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사고력이 달라지고 탐구력이 깊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저 이런 식으로 면접 준비 좀 꿀팁이 있을까요? 네. 독서 이후에 계속 말하는 연습을 같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식은 스스로 알고 있다면 말로 설명해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웃풋. 네, 프랩이라는 말하기 모델이 있어요. 포인트, 리즌, 이그젬플, 포인트. 네. 순으로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라. 첫 번째 P는 뭐냐면 질문을 주어로 대답하는 거예요. 질문을 주어로 말해야 묻는 말에 답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생각보다 두갈식으로 말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대부분의 아이들 절반 이상은 면접장에서 미괄식으로 말해요. 그럼 면접관이 마지막까지 듣지 않으면 질문에 대한 답을 처음부터 딱 말하는 아이와 마지막까지 듣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아이,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말하기는 질문을 주어로 생각해서 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면 가장 인상적이었던 동아리 활동이 뭐예요? 그럼 어떤 아이는 네, 저는 화학 동아리에 있었는데요. 완벽한 미괄식이죠. 네네. 그래가지고 화학에 관심이 어렸을 때부터 많았고 화학 동아리에 들어갔는데요. 저희 동아리는 뭐 하는 동아리냐면요. 막 이렇게 말해요. 네네. 근데 묻는 말은 화학 동아리에서 한 활동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활동이 뭐였느냐. 질문을 그대로 주어로 받는 거예요. 제가 화학 동아리에서 했던 활동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활동은 뭡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썰은 그 뒤에 풀라는 거죠. 묻는 말에 답하고. 읽었던 책 중에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뭐예요? 라고 가장 하면 감명 애들마다 깊게 다 달라요. 대답이. 오. 저는 뭐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다. 내지는 저는 책 읽는 걸 워낙 좋아하는데요. 이런 걸로 시작하는 애들도 많아요. 다 틀린 대답이라고 할 수 없지만 면접관 입장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건 묻는 말에 곧장 답하는 애들이 똑똑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이 뭔가요?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은 뭡니다. 하고 썰은 그 뒤에 풀라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명 중에 한두 명만 이렇게 답하고 이런 아이들은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는데 이렇게 답을 해요. 그리고 평상시에 저는 말하기 습관 이렇게 들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아들만 키우기도 하지만 남고에서 20년을 근무해서 남자애들이 특히 말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는 건 많은데 말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교무실 앞에서 프랩으로 말할 준비를 하고 준비돼서 들어와서 하면 속된 말로 하면 이게 거짓말이어도 야자를 빼주겠다. 아. 왜냐면 애들이 단어 위주로밖에 말을 못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냐면 선생님 왜? 저 오늘 야자. 뭐? 감기 어쩌라고. 아 진짜로? 명사로 얘기해요? 뭐 어떤 선생님은 내가 네 친구냐 아니면 야 말 좀 문장으로 좀 못하냐. 근데 이걸 프랩으로 한다고 치면 P. 선생님 오늘 저는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R은 리즌이에요. 네. 왜냐하면 매우 심한 감기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E는 이그젬플. 네, example. 어제 실제로 고열에 시달려서 밤새도록 앓았는데 약을 먹었는데도 아직 다 회복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P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 네. 따라서 따라서 오늘 자율학습을 빼주시면 빨리 병원에 다녀와서 회복한 후 다시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프랩으로 말하기는 연습이 가능해요. 고대 소피스트들이 썼던 말하기 방식인데 인류가 개발해낸 가장 설득력 있는 말하기 방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세계 청소년 토론대회나 이런 데에서도 아이들 말하기 방식을 보면 전부 다 프랩 방식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으로 말하기 훈련을 하거나 글쓰기 훈련을 할 때 프랩 형태로 말하기와 쓰기 형태로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아까 가장 인상적이었던 동아리 활동이 뭐야? 라고 할 때도 애들마다 답이 다 다른데 프랩으로 말하면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동아리 활동은 화학 동아리에서 했던 실험 활동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R. 이 활동이 저에게 인상 깊었던 이유는 이걸 통해서 실험의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그젬플, 실제 실험 내용을 거기서 설명하면 되죠.
저는 이런 실험과 이런 실험을 하면서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여러 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와. 그럼 마지막 P. 따라서 저는 화학실험 동아리에서의 활동을 통해 실험의 과정과 절차를 알고 결과를 정리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기 때문에 화학 동아리 활동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왜와 어떻게를 반복해서 말을 충분하게 만든 애들이 보고서도 잘 쓰는 거고 말도 잘하게 되는 거고요. 학교생활기록부도 네. 생각해보면 프랩 형태로 기재된 아이들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사정관들이 볼 때는 좋은 말은 많이 쓰였는데 근거가 부족해서 가점을 못 줄 때가 많거든요. 근데 프랩 형태로 특히 R과 E가 충실하게 들어가 있어야 이게 실제로 얘가 한 거고 이런 이유에서 한 거구나라고 개인의 특성이 드러나고 장점이 보이고 신뢰도 가고. 그래서 이거는 주제탐구, 독서,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할 것 없이 사실은 저는 프랩 형태로 말하고 쓰는 연습만 반복해도 학교생활 기록부까지도 좋게 만들어내는데 쓰일 수 있다. 그걸 한 번 훈련시키면 애들이 말을 길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짧게 짧게 끊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유를 대가면서. 논리가 생기겠네요. 네. 그리고 가끔 전 애들한테 엄마랑 싸울 때 프랩을 써먹어라. 그러면 왠지 애가 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그걸 약간 응용해서 개그처럼 재밌게 써먹어요. 엄마가 날 걱정하는 건 알고 있어. 뭐 하면서 프랩 형태로 막 말을 해요. 근데 네. 저는 그렇게라도 연습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에요. 탐구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도 이게 주제 탐구 활동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 2015 교육과정부터 주제탐구 활동 내지는 주제탐구 보고서가 되게 핫했거든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갈 때는 주제탐구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 네네네. 근데 사실 기본적인 주제탐구 활동은 독서로 하는 탐구 보고서도 오. 주제탐구 활동이에요. 네네. 수행평가도 주제탐구 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네네. 근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주제탐구하는 과정과 절차를 잘 모를 때가 많아서 그런데 생각해보면 독서랑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주제탐구 활동을 하려면 내 호기심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일단 있어야.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야 돼요. 네네. 그러면 저는 주제탐구 활동을 할 때 가장 많이 봐야 되는 게 교과서랑 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면 학과나 전공에 대해서 안내해주는 자료집이 있어요. 그거를 다운로드 받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본인이 탐구하고 싶은 주제여야 되는 것도 맞지만 네. 가치 있거나 매력적인 주제여야 되고 동시에 학술적으로 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주제를 할 거냐 대학이 원하는 주제를 할 거냐는 저는 대학이 원하는 주제예요. 그럼 맞춰야죠. 왜냐면 평가자를 고려해서 네네네. 활동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 대학을 고려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학과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봤어요 하는 주제인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무슨 과에서 배워요? 정치 외교. 근데 정치 외교학과에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만 배우진 않죠. 일반적으로 대학의 학문은 일반화된 지식을 가르치니까 전쟁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대학이 원하는 주제는 대부분 일반화된 주제인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 국가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주제 탐구는 주제를 잘 선정하는 게 1이에요. 주제를 잘 선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학의 전공 분야를 봐라. 주제탐구 활동을 20여 년 동안 아마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많이 실전에서도 해본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애들이 주제를 거의 못 잡아요. 매력적인 주제를 못 잡아요. 그럴 때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대학에 어느 정도 어필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하는 그쵸. 주제 탐구 활동이다라고 할 때는 대학의 가이드북을 보면서 하는 게 필요하다. 20여 년 학교에서 근무했지만 아이들이 꿈이 없다고 비난받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고3 때 꿈이 8개인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진짜요? 저는 꿈이 많은 것도 문제되는 게 아니고 꿈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근데 탐색하는 과정을 모르는 건 문제가 된다. 꿈이 없어도 다양한 부분을 탐색은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또 수행평가 잘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과정과 절차를 자세하게 알려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쌓인 노하우 중에 하나는 교과서의 내용 요소랑 대학교의 가이드북을 같이 놓고 주제를 잡아라. 분야를 보라는 거예요. 이 영상 보시고 학부모님들이 주제 탐구 활동을 실제로 아이들이랑 가정에서 해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가이드북 놓고
이거 놓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최근에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나 이런 얘기는 워낙 많이 나오고 네.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쉽게 설명해 놓은 자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키워드는 유전을 잡았죠. 네. 그리고 대학의 가이드북에 유전학의 어떤 학문이냐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요. 네. 저학년이면 부모님이 약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실 네네.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최초의 주제탐구 보고서는 독서활동 보고서를 잘 만드는 걸로 시작하는 게 좋거든요. 네네. 서점에 가서 그런 종류의 책을 엮어읽기를 해야 되니까 네. 저는 3권, 4권을 골라라. 한 권을 고르는 게 아니라 여러 권을 고른다. 네. 그래야 배경 지식을 좀 넓게 가져가거든요. 그러고 나면 프랩 형태로 말하거나 책을 읽고 가장 포인트라고 느꼈던 부분 몇 부분을 묶어서 글로도 한번 적어보고 그러면 내가 작성한 글을 키워드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네이버나 구글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네. 거기에 있는 키워드를 넣어보면 쉬운 수준에서 설명되고 있는 블로그 글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키워드 하나당 한 3개 정도의 신문 기사라든가 네이버 캐스트라든가 아니면 블로그 내용을 이것도 독서하듯이 보고서 안에다 넣고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걸 다시 내 언어로 바꿔본다. 내가 이해한 바에 따라서. 주제탐구 활동의 시작은 이해한 바를 글로 표현하는 데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책을 읽고 포인트를 잡고 그 포인트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자료조사인 거예요. 네네. 저는 탐구 활동에서 인공지능도 많이 활용하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인공지능에 있는 말을 그대로 베끼라는 건 아니고 인공지능이 생각보다 주제 탐구할 때 유용한 건 매력적인 주제를 잘 선정해 주는 거랑 목차를 잘 짜줘요. 그리고 내용은 검증해야 되지만 주제 선정과 목차 구성하는 단계까지는 활용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하다. 유엔 기구 중에 유엔 환경계획이라는 기구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유엔 환경계획을 주제로 탐구 활동을 하고 싶어. 매력적인 주제를 10가지만 추천해줘. 초등학교 수준에서 중학교 수준에서 이런 말을 넣으면 그러면 주제부터 활동 개요 짜주는데 생각보다 훨씬 잘 짜줍니다. 초반에 몇몇 대학은 GPT를 활용해서 레포트를 쓴 것들을 감점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GPT를 활용 안 하면 감점하는 대학이나 교수님도 계세요. 왜냐면 있는 기술이면 활용을 잘 해야 된다. 이걸 왜냐면 지식을 베끼고 내가 노력을 안 했는데 얘가 써준 걸 그대로 제출하는 용도가 아니라 네네네. 내 탐구 활동에 보조적으로 과정과 절차에서 빠르게 몇 가지를 해결해낼 수 있는 방편으로 쓸 때는 저는 활용도가 있다고 봐요. 나 저도 거짓말을 되게 잘해요. 맞아요. 네. 정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브레인스토밍으로는 훌륭한데 꼭 이게 진짜인지는 베리파이는 꼭 하셔야 된다. 정말 많은 아이들의 진로를 다 보시고 상담해 주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없는 평범한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은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진로 찾아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저는 아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주는 건 필요하다. 진로 검사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러 종을 받아서 비교하다 보면 내가 부모로서 아는 내 아이의 특징도 있지만 내가 몰랐던 아이의 특징이 여러 검사에 공통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또 뭐지? 라는 걸 알아볼 필요도 있는 거여서 아이가 진로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해줘야 된다. 그게 꼭 직업체험을 다녀와야 되는 건 아니라 책 읽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도했던 아이 중에 고3 때도 이제 꿈이 없는 친구가 있죠. 근데 이 친구 원서 쓸 때도 내신이 2점대 중반인데 반에서 한 4, 5등은 했는데 아주 성실한 친구였어요. 지나칠 정도로 성실한? 그러니까 제가 봐도 약간 둔재에 가까웠어요. 근데 포기 안 하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눈물겹을 정도로. 실제로 어떤 일화까지 있었냐면 체험학습을 갔는데 유치원생들이 걸어가는데 진짜로 눈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눈물이 맺혀 있어요. 고등학생이요? 네, 너무 애들 이게 쳐다보길래 애들이 예뻐 벌써? 뭐 장가 가고 싶냐? 막 이렇게 농담하려고 그랬는데 가까이 가봤더니 그렁그렁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젖대로 돌아가고 싶대요. 왜? 그랬더니 딴 과목은 노력으로 해결이 되는데 수학은 자기한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더 어렸을 때부터 했으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았을까? 아니면 다시 태어나야 되지 않을까나? 근데 그렇게까지 좌절하는 경우를 흔히 보지는 못하거든요. 어느 날 이제 졸업하고 찾아왔었어요. 그 친구가 찾아온 이유가 취업했다고 찾아온 거였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가 안 정해져 있으니까 어느 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너는 대학을 왜 가고 싶니?
대학에 가면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너는 꿈이 뭔데? 그랬는데 이 친구는 그게 좀 마음에 오랫동안 남았나 봐요. 그래서 대학교에 갔는데도 꿈을 못 정했대요. 근데 꿈을 찾는 방법은 배웠잖아요. 이 친구가 찾아온 건 거의 8년이 다 돼서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7, 8년이 선생님이 저한테 던진 질문에 제가 답하는 8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그 이후에 계속 고민을 했대요. 근데 오늘 찾아온 이유는 회사에 합격하고 사원증이 나온 날인데 회사에 조퇴를 하고 인사를 온 거예요. 이게 선생님이 하신 질문에 대한 제 답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친구가 법조인이 돼서 왔어요. 8년 만에.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고민을 해왔더니 자기 꿈은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줄까에 있었던 것 같다는 걸 대학교 때 느꼈대요. 그 친구는 법학과를 가지 않았는데도 결국에는 꿈을 찾아서 실현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제탐구나 독서의 과정이 다른 과정이라기보다는 꿈을 제대로 찾아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성인이 돼서도 꿈이 바뀔 수 있잖아요. 문제는 스스로 그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런 힘은 저는 학교에서도 키워줄 수 있지만 부모님이 같이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와 어떻게 라는 질문으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건지 키워드 하나를 꼽아줄 수 있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어야 한다. 생각하는 사람이라야 산다. 생각하는 힘이 있는 친구들은 고입에서도 대입에서도 이후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봐요. 이때의 성공적인 삶은 돈을 많이 버는 걸 수도 있고 좋은 직장을 가지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행복하게 사는 힘이 생각하는 힘이 있는 친구에게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한 노력, 이건 훈련으로 가능한 거예요. 능력치가 아니라 경험치인 거거든요. 훈련의 경험이 쌓일수록 고차원적인 사고력으로 이어진다고 봐요. 탐구력을 키워나갔던 애들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주제탐구와 독서의 과정이 탐구력으로 이어질 거고 그 탐구력이 대입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돼줄 거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의 부모님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박정준 선생님의 신간도서 합격 생기부 절대원칙 탐구력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입에 관련해서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할지 모르겠다. 생기부 작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것들이 많을 텐데 여기 싹 다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